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후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서를 쓰는데 마지막에 그 사고 예방 및 통보에 대해서 마지막은 아니고 9번째 손해배상까지 하고 10번째 사고 예방 및 통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고 예방이나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위탁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관리자로서 관리 업무에 해당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위탁자나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두보고를 한다면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또한 자산관리자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 또는 그들이 종업원의 어떤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그 자산관리자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 사고 확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11번째 금지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위탁관리 계약서를 쓸 때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지사항인데 이 위탁한 그 자산 소유자 건물 내에서 이렇게 5가지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업무를 못하게 지장을 주거나 불편하게 했을 때 직무상에 필요한 어떤 경우 말고 자산 내 보안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되고요. 또 그 자산 내에서 음주, 도박, 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허가 없이 위탁자가 지정한 제한구역이 있는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요. 5번째는 자산관리자나 또는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로 뭔가를 금지하는 행위가 안 되겠습니다. 금지사항으로. 그럼 12번째 직무교육 및 훈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자가 이제 이런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해서 건물 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느끼면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요. 또 투자자는 자산관리사의 종업원들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 훈련 이런 교육에 참가, 휴가 등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 자산관리 하시는 자산관리자는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하고 계약기간 중에 자산관리자는 종업원의 능력이나 자질,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면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업무 수행을 즉시 중지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3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산관리자가 계약을 했어요. 위탁관리 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도면이나 문서, 자료 이런 것들은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약정한 기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한다. 약정 기간이 없을 때는 보통 3년 이상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서의 귀속. 그리고 5번째 자산관리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업무. 그 앞에서 다 얘기를 했죠. 자산관리사의 인력과 조직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자산관리자를 선정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산관리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 건지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어, 뭐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지. 자산 관리 업무를 부동산의 업무 인수인계.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신규나 아니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거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인계할 때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가 이제 부동산 업무 인수인계가 되겠다. 특히 메인 매각 시에도 사전 사전 협의 항목들이 있죠.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선지급된 관리비, 일일 주차비, 월정 주차, 전기수도 가스, 보증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점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금이죠. 교통유발금 이런 것들이 메인 매각 시에 사전 협의 항목이 되겠죠. 부동산 메인 매각 시에 사전 협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로 나오죠. 수입, 비용, 세금. 수입에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선지급된 임대료 관리비, 일일 주차, 월정 주차. 비용은 전기, 수도, 가스, 보증금 반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점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금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업무 인수인계 중에 신규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건물을 인계할 때 각종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되겠고, 왜 이런 자료들을 주냐면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 일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죠. 그래서 매각 등으로 신규 관리사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할 시에는 기존 관리사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요. 인수인계한 서류와 동일하지만 매각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산 기준은 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산이라는 거는 무조건 정산, 회계, 금전,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산했다 하는 거는 비용 아니면 줄 거, 받을 거를 다 계산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수인계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인수인계 관련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인수인계 시간표 및 체크리스트. 이거는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 이루어져야 될 그 업무를 영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작성한 일정표가 되겠죠. 일정표. 양도서류 체크리스트. 신규 부동산을 인수받을 때 또는 건설사나 기존 관리회사에서 매도자로부터 수령받을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을 양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록들을 종합설비 현황, 건물, 개요, 전기시설, 기계시설, 방제시설 같은 것을 매각자로부터 매각자로죠. 매각자는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협력업체 명부.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도. 유지관리 및 보수업체 전화번호나 상호명.
자재 등에 관한 업체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비상 연락이 아니고 이 자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체들이 되겠죠, 다. 그래서 중요한 목록이다. 비상 연락망. 조직의 어떤 비상 연락망을 짜서 비상시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비상 연락망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인수받아야 된다. 자본적 지출 공사 보고서. 이것은 뭔가 비용이 들어갔을 때 그냥 비용으로서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의 어떤 자산적 가치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일반적인 비용보다 클 수가 있고 그 부동산과 함께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동산 매입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산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자본적인 지출 해야 되는 공사들 이런 현황표를 작성을 하고 공사가 가장 시급한 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일정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본적인 지출 보고서다. 그리고 건축시설물 인수인계 리스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축시설물 인수인계 리스트. 그러면은 건축시설물 인수인계 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면이 있습니다. 건축, 전기 설비의 도면. 그러면 4번을 받게 되고요. 세금 공과금, 교통요발금, 환경개선 부담금, 도로점용료, 종합토지세, 건물 재산세, 공과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4번으로 받죠. 인수인계 받을 때 원본은 매도자가 갖고 있겠죠. 아니면 그동안 관리했던 업체가 갖고 있거나 인허가 서류가 있겠죠. 인허가 서류, 건물 사용 승인서, 도로 점용 허가증, 준공 신고서, 검사 필증이 있고요. 안전관리자 신고 필증, 전기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승강기 완성 검사 필증 뭐 등등등 인허가 서류를 보시면 되겠고 또 오수 정화 시설 준공 검사 필증, 냉온수기 검사 필증, 5개 광고 신고 필증, 계산서들이죠. 각종 계산서인데 전기 설비 계산서, 냉난방 부하 계산서, 지질 조사서, 구조 계산서, 보험 서류들이 있겠죠. 화재 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스 보험, 기타 보험, 또 협력업체 명단, 현황이 있겠고 기타 용도 변경 관련 서류가 있고 관련 건축 측량도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시설물 인수인계 리스트에 포함이 돼서 인계를 받아야 되겠죠. 인수인계 받는 사람을 이게 이제 받는 사람은 인수라고 그러고요. 주는 정리해서 이 서류들을 넘기는 쪽이 이제 인도라고 하죠. 인계라고 하죠. 인도가 아니고 인수. 그리고 7번째 보시면은 임대차 현황, 임대료 명세서, 입주사의 비상연락망, 명의 변경 리스트, 시설관리 인수인계 목록 정리표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 현황, 임대료 명세서, 입주사, 비상연락망, 정산 기준 수립, 명의 변경 리스트 이렇게 해서 뭐 12가지가 부동산 업무할 때 부동산의 업무 인수인계다. 부동산의 업무 인수인계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은 이제 임대차 관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인을 관리하는 게
이제 임대차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물 관리 규정 및 주차 관리 규정. 그러니까 이건 임대차 계약하고 별도로 관리실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해서 놓는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개폐 시간, 냉난방 시간, 승강기 운행 기준, 전기 수도 사용, 열쇠 관리, 주차장 이용, 내부 공사 지침, 게시물 관리, 비상시에 대처 방안들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건물 관리 규정 및 주차 관리 규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임대료 명세서 임대차 현황도는 어떤 것이냐. 그 건물 내에서 임대차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한눈에 정리한 자료가 되겠죠. 임차인을 관리하는데 이제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3번은 재계약 서비스 수수료다.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은 재계약 업무는 임차인과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자산관리자가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위탁자, 건물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인상금액 일정 부분을 재계약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임대차를 해서 살게 됐는데 다시 재계약을 살겠다. 다시 계속 여기서 주택이면 거주, 뭐 상가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임대료를 올려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올려받은 임대료만큼 수수료를 받는 게 재계약 서비스 수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안이나 계약서 내용에 건물주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그 수수료료를 정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지불을 하면 됩니다. 내용에 의해서 수수료를 떼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위탁자가. 냉난방 비용.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근무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방, 냉방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히 냉난방을 연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냉난방에 관한 비용. 임대 가능 면적 관리. 요거는 임대 마케팅과 관련된 거라서 건물주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내용인데 만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산관리사가 산정한 면적에 대해서 요청받은 경우가 있는데 건물 전용 공용 면적을 분류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고 전용률을 구해본다. 그래서 전용, 공용 면적을 분류해서 임대 면적을 산정해 볼 수가 있다. 임대 가능 면적을 산정해 볼 수가 있다. 미수금 정산 업무를 보도록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만료가 됐을 때, 만기됐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각종 미수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을 합니다. 뭐 월세가 밀렸다든가 관리비가 밀렸다든가 하면은 이제 관리비 그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고 확인하고 반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건물 관리 규정 및 주차 관리 규정 실무 팁을 한번 보면은 주차장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빌딩에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VIP 주차장을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주차 공간도 넓고
또 인테리어도 아주 별도로 해가지고 일반 주차하고 차별화된 주차 시설이 어,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VIP 주차장 운영, 또 발레 파킹 서비스도 있죠. 그러면은 이거 발레 파킹을 하는 측에서 주차장 관련 보험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을 어, 차주로부터 뭐 발레 파킹을 받기도 하고 백화점 같으면은 무료이기도 하고 이래요. 또한 무인 주차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차권 발급 비용을 아끼기도 하고요. 인력을 줄여가지고 그 비용이 상세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비용을 가지고 빌딩 운영 수익 구조가 높아지기도 하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무인 시스템으로 하니까 빌딩 주차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VIP 주차장 운영을 한다. 이것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막 구상이 되고 있는 거죠. 돈을 벌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뭐 이걸 자꾸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도 마련이 되고 있죠. 임대차 현황도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임대대행과 임차대행 수수료.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수탁자가 알아서 이제 임대 관리까지 하게 되는데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재입주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할 때 월세라던가 보증금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올린 금액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계약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위탁사가 받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만약에 임차 대행의 경우는 건물주가 1개월에서 2개월치 임대료를 지급을 하기도 하고 대행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임차인과 약속한 수수료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차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건물주하고 임차인 간의 중복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거부한다. 한쪽에서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임대차 현황도. 7번째 해볼게요. 자산 관리 업무 중에 7번째는 입주사 만족도 설문조사인데요. 입주사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년에 1회 아니면 2회 정도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많이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다. 다행이다. 건물주에게 보고 자체적인 관리에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각종 약정서가 있죠. 시설물 양도 양수 약정서, 원상복구 합의서 양식, 정산 약정서, 전대 동의서, 재소전 화해 조서 뭐 이런 것들이 약정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물 양도 양수 약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에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했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할 경우에 기존 임차인 및 신규 임차인 간에 맺는 양도 양수 계약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중도에 사업을 안 하고 포기하거나 뭐 어떤 이유로 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에 했던 아이템을 업종을 그대로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그대로 하는지 이 시설물을 그대로 양수하겠다는 약정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는 원상복구 합의서 양식.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건물 준공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던 업종과 유사한 아니 비슷한 업종을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합의서 양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원상복구 합의서 양식이 되겠다. 임차인에게 필요 이상의 원상복구를 지출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에게는 신규 임차인이 유치될 때까지 원상복구 비용만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산 약정서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어떤 사유,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중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이 계약에 따라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약상에 넣게 되면은 관례상 인정이 되죠.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면 관례상 부동산 계약상 인정이 됩니다. 전대동의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대인데 전대 동의서를 받고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허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첨부 자료를 활용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승인을 받고요. 전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약정을 하면 전대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주인이 이럴 때만 가능하다. 전혀 그 임대인이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 아니면 책임을 못 지게 되겠죠. 임대인이. 그리고 다섯 번째 재소전 화해조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체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드릴 때 직업, 뭐 학력, 뭐 인품, 소득 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죠.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신용 등급이 낮아가지고 임대료 지불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만약에 그 자기 주인들이 심사를 해서 좋은 임차인이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검증을 하는데 이제 이게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신용 등급이 낮아서 연체를 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주인이요. 그럼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원치를 않죠. 명도 소송을 해도 버티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다. 남한테 나가라 그 돈을 안 냈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주인도 스트레스거든요. 뭐 물론 임차인도 스트레스지만 근데 임차인이 또 나쁜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또 좋지 못하니까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게 좋은데 이게 그냥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끌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계약서 상에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명도소송이나 소송 과정으로 돌입을 할 수가 있어. 예, 판결을 받는 내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는 건데 안 나가죠. 판결 받기도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별도 소송 과정 없이 바로 명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받기 위해서 미리 판결을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리 판결을 받고 합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작성해서 사전에 건물주의 승인을 받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서 재소전 화해를 진행하면 된다 이거죠. 재소전 화해. 아무튼 재소전 화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조소.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첫 번째 상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5월달은 유난히 이렇게 빨간 날이 많네요.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얼굴을 보고 수업하는 날보다 이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